36년 치 거래일을 전부 깔아놓고 세어봤습니다. 환율이 1,500원 위에서 마감한 날은 딱 109일, 100일 중 하루꼴입니다. 그 109일의 주인은 둘이었어요.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모양도 둘이 똑같았습니다. 바늘이에요. 공포가 가격을 순식간에 꼭대기까지 찔러 올렸다가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려왔죠. IMF 땐 거의 2,000원까지 찔렀고 금융위기 땐 1,570원대까지. 그래서 지금 다들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도 무너지나? 무너지기 전에 도망쳐야 하나? 그런데 이번 1,500원은 모양부터 다릅니다. 찌르고 빠지는 바늘이 아니라 보름 넘게 1,500원대에 그냥 머물러 살아요. 결정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최근 200일 동안 몸으로 겪은 평균 가격이 지금 가격 바로 밑까지 따라 올라와 있어요. 차이가 겨우 4% 남짓입니다. IMF 때는 가격이 평균을 20% 넘게 따돌리며 치솟았어요. 그건 발작입니다. 지금은 가격과 평균이 나란히 걷고 있죠. 이건 이사예요. 바늘이 아니라 선반입니다. 왜 이런 가격이 됐는지는 지난 편에서 끝까지 파헤쳤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투자금,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수출 대금. 위기가 아니라 구조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자세한 추적은 지난 편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다음 질문에 답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언젠가 1,100원대로 돌아가겠지. 이 기대부터 따져보죠. 정체가 있습니다. 36년 동안 환율이 가장 오래 산 동네가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입니다. 전체의 3분의 1 가까이를 거기서 살았어요. 우리 머릿속의 정상 환율은 그 동네의 기억입니다. 몸에 밴 가격. 행동경제학이 전이라고 부르는 물건이에요. 한번 박힌 익숙한 숫자가 기준점이 되어서 세상이 바뀌어도 새 가격을 비정상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더 위험한 건 그 다음이에요. 담에 묶이면 본전 생각에 빠져서 필요한 대응 자체가 마비됩니다. 1,100원을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게 두세 비용입니다. 그럼 실제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연평균으로 보면 5년 연속 단 한 번의 뒤로 가기 없이 올라왔습니다. 1,100원대에서 1,200, 1,300, 1,400을 차례로 밟고 올해는 1,500 문턱까지 당겨졌다 돌아오는 고무줄이 아니라 계단이에요. 그리고 계단은 내려오는 물건이 아니라 올라선 다음에 바닥입니다. 옆 나라가 이 계단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2012년부터 3년간 애니 달러당 78엔에서 120엔으로 50% 넘게 약해지는 계단을 겪었어요. 그 3년간 니케이는 2배 넘게 올랐습니다. 2022년부터의 두 번째 엔저에서도 같았어요. 엔은 또 30% 넘게 약해졌는데 주가는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통화가 계단으로 약해지는 시대가 곧 그 나라 주식이 죽는 시대라는 공식은 데이터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같은 걸 보고 있죠. 환율 1,500 시대와 코스피 8,000 시대가 공존 중입니다. 이 계단을 받아들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이냐?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시장 선택. 미장을 갈지 국장을 갈지 환율 보고 정하지 마세요. 1,500원에 미국 주식 사면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이 걱정, 근거가 과거엔 있긴 했습니다. 직접 재봤어요. 95년부터 30년 넘게 매달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달에 미국 주식을 샀다면 1년 뒤 주식 수익과 환율이 보태준 몫이 각각 얼마였나? 1,400원 위에서 들어간 경우가 13번 있었는데 1년 뒤 환율이 도로 내려오면서 주식 수익에서 평균 10%를 깎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13번의 내역이 중요합니다. IMF 때 4번, 금융위기 2번, 2022년에 2번. 전부 바늘이었어요. 바늘은 반드시 내려오니까 깎인 겁니다. 그리고 2024년 말 이후에 5번. 여기선 깎이는 몫이 사실상 영원저리로 사라졌습니다. 계단은 안 내려오니까요. 반대쪽 걱정도 같은 이유로 접으세요. 환율이 떨어질까봐 미장을 미루는 것도 결국 같은 텐입니다. 미장이냐 국장이냐는 그 시장의 주식이 좋으냐로만 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환전. 환전 타이밍도 재지 마세요. 내려오면 바꿔야지. 전략. 이것도 직접 시험해봤습니다. 95년부터 1년 안에 환전을 끝내야 하는 상황을 수백 번 만들어 놓고 3가지 방법을 비교했어요. 첫날 한 번에 다 바꾸기, 매달 똑같이 나눠 바꾸기,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더 바꾸는 기다림 전략. 결과는 직관의 정반대입니다. 기다린 쪽이 제일 비싸게 샀어요. 첫날 다 바꾼 쪽보다 평균 12원을 더 냈습니다. 1,000달러면 12,000원씩 더 낸 셈이에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역사에서 내려오면 사야지는 항상 한 발 늦습니다. 내려오길 기다리는 동안 계단이 한층 더 올라가 있거든요. 이제 제일 무서운 질문입니다. 오르면 어떡하냐? 급등의 공포는 진짜입니다.
데이터부터 깔죠. 환율이 한 달에 1% 넘게 오른 달이 31년간 116번 있었습니다. 그런 달 코스피는 평균 3% 가까이 빠졌고 외국인은 평균 2조 원 넘게 팔았어요. 왜 같이 움직이느냐? 외국인에게 환율 급등은 자기 돈의 가치가 깎이는 사건이라서 그렇습니다. 한국 주식을 달러로 평가하는 사람에겐 환율 5% 급등이 곧 자산 5% 손실이에요. 그래서 튀는 달에 팔면 주가가 빠집니다. 지난 편에서 봤던 그 로프, 외국인과 코스피를 묶은 로프가 지금도 팽팽한 거죠. 여기까지가 모두가 아는 공포입니다. 이제 행동표를 채워보죠. 근거를 하나씩 쌓으면서 가겠습니다. 한 달에 1% 급등. 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입니다. 무서워서 팔면 집니다. 이것부터 검증할게요. 기준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달 환율이 1% 넘게 튀었으면 이번 달은 현금으로 피하고 아니면 코스피를 들고 간다. 이 단순한 도망 규칙을 95년부터 31년 내내 돌려봤어요. 도망친 쪽 연 5%가 채 안 됩니다. 그냥 버틴 쪽 7%가 넘어요. 왜 지느냐? 급등은 그 달이 끝나야 확인되고 그때 팔면 이미 빠진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은 바로 그 직후 석 달에 옵니다. 평소의 2배 속도로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고의 날들이 어디 사는지 보세요. 코스피 31년에서 가장 좋았던 단 열흘을 놓치면 연수익이 반토막 납니다. 30날을 놓치면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그 열흘이 어디 있었느냐? 1등은 2008년 10월 30일 하루에 12% 가까이 폭등한 날인데 환율이 한 달에 9% 가까이 튀던 패닉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올해 3월에 10% 가까운 반등도 환율이 6% 넘게 끓던 달 안에 있었어요. 최고의 날은 공포의 달 안에 삽니다. 도망친 사람은 정확히 그 날들을 놓쳐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았던 열흘을 놓치면 20년 수익이 절반이 된다는 게 운용사들의 단골 연구인데 그 최고의 날들 역시 대가들도 같은 결론이에요. 폭락 전에 팔고 반등 전에 사겠다는 시도는 대체로 실패한다. 계속 쥐고 있는 쪽이 수학적으로 우월하다.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를 쓴 시겔의 말이고요. 미래를 정확히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이 싼지 비싼지만 보고 자리를 지켜라. 하워드 막스의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1% 튈 때마다 사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1년에 4번 꼴로 오는 흔한 일이라 총알이 일찍 마릅니다. 실제로 돌려보면 매달 나눠 사는 것만도 못했어요. 진짜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한 달에 3%. 환율에서 한 달 3%는 패닉의 영역입니다. 31년간 47번, 1년에 한두 번 꼴이에요. 최근 3년 사이에도 5번 있었고 마지막이 올해 3월입니다. 그런 달의 끝에 산 경우 1년 뒤 평균 25%가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열에 7이 플러스였어요. 아무 달에나 산 것의 2배가 넘습니다. 왜냐? 패닉의 달은 외국인 투매가 가격을 같이 아래로 끌어내린 달이고 그 할인은 패닉이 끝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레이엄이 말한 미스터 마켓이에요. 변덕쟁이 동업자가 공포에 사로잡혀 터무니없는 헐값을 부르는 날, 현명한 쪽은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삽니다. 모두가 비관에 휩싸여 던질 때가 리스크는 가장 적고 수익 가능성은 가장 높은 때라는 것. 막스의 표현이죠. 물론 이건 과거 47번의 통계지 다음 패닉의 보장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를 넣느냐? 1억 원 견본으로 직접 돌려봤습니다. 주식에 5천만 원, 대기 현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달 코스피를 따라가되 현금 쓰는 규칙만 4가지로 달리해 31년을 완주시켰어요. 현금을 그냥 묵히기, 매달 42만 원꼴로 정액 투입, 1% 급등마다 현금의 4분의 1 투입, 그리고 3% 패닉에만 현금의 절반 투입. 1등은 패닉 룰입니다. 31년 누적으로 원금이 약 12배가 됐어요. 매달 정액이 10배 반으로 그 다음이고요. 차이가 작아 보이세요? 진짜 격차는 따로 있습니다. 현금을 규칙 없이 묵힌 경우 5배가 채 안 됩니다.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가 12배와 5배를 갈랐어요. 그리고 덤이 진짜 놀라운 대목입니다. 현금을 절반이나 들고 갔는데 전액 주식보다 수익이 높았어요. 1%포인트 넘게요. 최악의 순간 낙폭은 12%포인트나 얕았고요. 지키면서 이긴 겁니다. 1억 기준으로 행동을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첫 패닉에 2,500만원, 다음 패닉엔 남은 현금의 절반인 1,250만원. 즉흥 판단이 아니라 굳이 규칙으로 못 박는 이유는 수익률 이전의 인간 본성 때문입니다. 폭락이 닥치면 차분함도 의지력도 소용없으니 규칙을 미리 기계적인 습관으로 만들어두라는 게 그레이엄의 결론이고요.
오디세우스가 세이렌 앞에서 스스로를 돛대에 묶었듯 룰로 자신을 묶으라는 게 김성일의 행동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얘기. 섹터는 보조점검입니다. 급등하는 달에도 동네별로 사정이 갈렸어요. 보험과 자동차가 코스피보다 앞서고 에너지화학과 증권이 뒤처졌습니다. 왜 갈리느냐? 환율이 각자의 장부에 다르게 꽂혀서예요. 보험사는 해외 채권을 잔뜩 들고 있어서 환율이 오르면 그 자산의 원화값이 불어납니다. 자동차는 달러로 벌어 원화로 쓰니 마진이 커져요. 에너지화학은 원유를 달러 주고 사오니 원가가 부풀고요. 증권사는 공포 그 자체가 적입니다. 시장이 얼면 거래가 마르고 수수료가 마르거든요. 그럼 환율 오르면 반도체 수혜는요? 데이터에 없습니다. 무승부예요. 달러로 버는 이득은 진짠데 환율이 튀는 달은 외국인이 던지는 달이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드는 게 반도체라 매도 1순위로 맞습니다. 이득과 매를 동시에 맞는 거죠. 단 이건 어디까지나 경향입니다. 한 달에 1에서 3%포인트 수준이에요. 갈아타라는 신호가 아니라 내 계좌가 아래 동네에 쏠려 있는지 점검하는 용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이 표가 통째로 뒤집힙니다. 이번엔 반대쪽입니다. 환율이 1% 넘게 떨어진 달이 122번 있었어요. 그런 달 코스피는 평균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와서예요. 그런 달엔 평균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같은 로프가 반대로 당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미가 빠지는 함정이 정확히 2개 있습니다. 함정 하나, 추격. 환율 떨어진다, 외국인 온다, 지금 타야 해. 이것도 봤습니다. 급락한 달이 끝난 직후에 산 경우의 석 달 성적을 백스 12번 전부 평균 냈어요. 아무 날이나 산 것보다도 낮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내가 확인했을 땐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어요. 급등의 거울상입니다. 급등을 확인하고 팔면 늦고 급락을 확인하고 사면 늦어요. 둘 다 확인하고 움직이기라서 지는 겁니다. 함정 둘, 1100원 대기.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네. 1100원 가면 환전해야지. 그때 미장 가야지. 아까 뽑았던 꽝이 내리막에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36년 역사에서 환율의 하락은 대부분 계단 사이의 진동이었습니다. 98년 IMF의 바늘이 무너진 뒤를 보세요. 환율은 110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위기 전 동네인 900원대로는 끝내 못 돌아갔습니다. 한 단 내려왔을 뿐 계단은 유지됐어요. 2009년도 같습니다. 1500원대 바늘이 꺾인 뒤 1100원대에 안착했지 그 전에 900원대로는 안 갔어요. 내려옴과 돌아감은 다른 사건입니다. 섹터도 정확히 거울상이에요. 떨어지는 달엔 에너지화학, 반도체, 증권이 위로 올라오고 보험과 자동차가 아래로 처집니다. 오를 때와 자리가 뒤집히는 거죠. 이유도 그대로 뒤집혀요. 달러로 원료를 사오는 에너지화학은 원가 부담을 덜고 시장이 풀리니 증권은 거래가 돌아오고 반도체는 돌아오고 외국인이 가장 먼저 담는 주식이라 앞섭니다. 오를 때 방패였던 보험과 자동차는 해외 자산의 원화값이 줄고 수출 마진이 깎이니 뒤로 처지고요. 같은 로프가 반대로 당겨질 뿐 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를 때와 똑같이 이것도 한 달에 1에서 3%포인트짜리 경향이에요. 환율 방향이 바뀔 때마다 섹터를 갈아타면 거래 비용이 그 경향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럼 내리면 뭘 하느냐?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하던 걸 유지하세요. 정액이든 본인 룰이든 환율 하락은 행동 신호가 아니라 좋은 계절이 왔다는 확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 계단 자체가 꺾이는지만 점검하세요. 온도계 눈금 4개입니다. 연평균이 처음으로 꺾이는지 외국인이 분기 내내 사면서 환율이 같이 내려오는지 지난 편이 그 두 흐름 해외로 나가는 투자금과 안 돌아오는 수출 대금이 잦아드는지 그리고 가격이 200일 평균을 10% 넘게 따돌리는지 4개가 같이 켜지면 그때가 계단이 한 단 내려올 후보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다음 영상감이고요. 마지막으로 환전대기는 여전히 금지입니다. 더 내려오면 바꾸지가 아까 그 시험에서 진 바로 그 전략이에요. 1500원은 바늘이 아니라 5년 계단의 끝입니다. 도망친 전략, 기다린 환전, 쫓아간 매수 전부 31년 데이터에서 졌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선 통과의 계단과 주식의 강세가 멀쩡히 공존했고요. 구조는 한 장의 지도입니다. 환율, 외국인, 코스피, 섹터, 그리고 내 계좌가 한 줄로 묶여 있어요. 그 지도에서 환율은 온도계지, 신호등이 아닙니다. 신호등으로 쓰는 순간 연 2%포인트가 넘는 수업료를 내요. 그리고 이건 우리만의 발견이 아니라 그레이엄부터 막스까지
대가들이 먼저 와 있던 결론입니다. 시장의 변덕은 이용할 대상이지 예측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세서는 한 장이면 됩니다. 환율 가격표는 쳐다보지 않는다. 시장 선택도 환전 타이밍도 한 달 1% 급등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한 달 3% 패닉엔 대기 현금의 절반을 넣는다. 1억 견본이면 첫 회 2,500만 원. 떨어질 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분기마다 온도계 눈금 4개만 본다. 이건 1억 견본의 규칙 견본입니다. 보장도 지시도 아니에요. 이 표의 숫자를 본인 계좌에 맞게 바꿔 적는 것. 거기까지가 오늘의 숙제입니다. 왜 1,500원이 됐는지 그 추적이 궁금하면 지난 편을 보세요. 다음 편에선 환율이 아니라 주가가 무너지는 날에 매뉴얼을 만듭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를 때 쪼개서 사는 법. 하락장 분할 매수 편이에요. 다음에 깨고 싶은 속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데이터로 돌려보고 깨지는 쪽을 알려드릴게요. 1,500원과 싸우지 마세요. 환율은 내일을 알려주는 신호등이 아니라 시장이 끓는 걸 알려주는 온도계입니다. 온도계가 끓는 날 미리 정해둔 돈을 기계처럼 넣으세요.